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우입니다.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개최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에선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된 현안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충청권 현안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육동일 협의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중부대 권오철 초빙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전 참여연대 김정동 정책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고 통과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그런 국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22대 국회 얘기 먼저 하기 전에 21대 국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여야 극한 대치로 민생 관련 법안들이 뒷전으로 이제 밀려나서 그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이런 좀 오명이 좀 있습니다. 그 입법 활동 성적표가 초라한 듯한데 먼저 회장님 어떻게 좀 21대 좀 평가하고 계시나요? 네, 뭐 전문가들이 볼 때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학 성적으로 치면 저도 뭐 과락은 아니더라도 C- 내지 D+ 정도밖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난 21대 국회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 또 배신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선 뭐 개량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가 한 2만 5천여 건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입법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거는 9,500여 건, 그러니까 36% 남짓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20대, 19대 국회보다도 현저히 낮은 처리율이고요. 반면에 한 1만 6천 건의 입법은 처리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중에는 상당한 민생 법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정말 중요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들이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이제 그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지난 21대 국회는 민의의 전당, 여의도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정쟁의 전당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소위 팬덤 정치, 진영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여야가 극한 대립 속에 첨예하게 이 갈등 구조를 이제 양산해낸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저는 지난 21대 국회의 이런 기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정당에 있다고 봅니다. 정당이 제도화되고 민주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 민주주의 없이 의회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도 이러한 21대 국회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자세로 출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참 성적표가 초라한데요. 우리 권오철 교수님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우리 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거의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점수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만일에 이 21대 국회를 제가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학생이라 생각한다면요. 저는 차라리 F를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보다도 더 낮게 평가를 왜 그러냐면 하시네요. 지금 아까 그 수치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2만 6천 가량의 그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율은 한 2,900건뿐이 안 됩니다. 뭐 한 10% 조금 넘는다는 건데요. 그것만 봐도 뭐 당연히 F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 통과를 한 것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된 한 건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진짜 국회가 본연의 임무는 저버리고 본인들의 그 정치의 당리당략적인 그런 논쟁만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21대는 그렇고 이제 앞으로 시작된 22대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 여러 가지의 민생 입법이라든지 개혁 입법을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강하게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얼마 전에 하다못해 그 지금 민생지원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법안을 통과를 했었어도 21대였지만요. 바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이제 민생 입법이라든지 개혁 입법이 이제 제시가 됐을 때 그걸 또 바로 제2 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있다. 그럴 확률이 지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와 대책이 더 시급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만큼도 21대처럼 국회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진짜 이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정도로 좀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두 분께서 이제 혹평을 해주셨는데 시민사회에서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시민사회 쪽에서는? 일단 뭐 두 분이 이렇게 혹평을 하셨으니 그나마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부분들도 짚어 나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숫자로만 치면 19대, 20대에 비해서 확연히 낮아졌죠. 19대가 44, 그리고 20대가 37%. 법안 처리율이 그 정도 됐는데 21대가 36% 정도니까요. 근데 법안 같은 경우는 숫자로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리 건수가 많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자꾸만 바꾸는. 예를 들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부서가 바뀌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것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몇 가지 의미 있는 법들은 통과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스토킹 방지법이라든지 몇 가지 의미 있는 법률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방송법이나 간호법,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법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되었지만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의해서 결국엔 폐기가 된 법이 있었죠. 그러면 이런 법들을 그 내용으로 일단은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상황이 누구의 잘못인 거냐? 를 얘기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서 협치 의지가 없지 않느냐. 적어도 야당을 설득하고 그리고 민생법안도 어떻게 보면 주요하게 내야 되는 건 정부의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비판하는 부분,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제2요구권이 14건이나 됐으니까요. 근데 민주당은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실제 잘 보셔야 될 게 21대 국회 절반은 문재인 정부였고 절반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아까 폐기된 법안들, 뭐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몇몇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 때도 통과시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와서 거부권이다.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아쉬운 건 보통 아무리 싸우더라도 마지막 본회의, 그러니까 국회가 끝나기 전에 민생 법안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건 하자는 게 일종의 그 합의였는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별법 이걸 막겠다고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서 무더기로 폐기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뭐 과거지만 이렇게 좀 점검해 나가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2대 국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이제 원구성 협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그 협상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충청권에선 3선 이상 중징들이 이제 다수 배출이 돼서 이들의 행보도 좀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저 교수님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원구성이 뭐 오늘 자정까지라고는 합니다만 역대 국회를 보면 보통 뭐 한 20일, 30일 또는 심지어는 100여일까지 늦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오늘 원구성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원구성에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법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과방위원회 이렇게 그 3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를 양 정당이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이 총 18개 상임위원회를 이제 나눈다면 보통 득표율로 나누면 한 11대 7 정도로 배분이 되는 건데 지금 야당은 거대 야당 입장에서는 이 18개를 다 차지를 해서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거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이제 그 국회의 그 가치와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에 참패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지만 거대 야당은 지금 강성 당원들한테 좀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성 당원은 하루속히 뭐 18개를 다 차지하서라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밀려 있는 개혁 입법을 처리해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이 기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은 지금 21대는 전체 28석 가운데 20석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22대는 22석을 2석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권 여당 아니 거대 야당의 그 다수 의원, 3선 의원 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이번 원구성의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21대 국회는 도종환 의원밖에는 충청권에서 없었거든요. 상임위원장이. 그런데 이번에는 조승래 의원, 유성갑의 조승래 의원도 이제 과방위 위원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또 아산의 강훈식 의원도 3선으로서 지금 산자위 위원장 그리고 당진의 어기구 의원도 농해수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권에 특히 이제 충남 경우에는 위원장을 배출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대전은 7석이 다 민주당이 차지를 했지만 이제 위원장급으로 지금 대두되는 경우가 조승래 의원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이제 여러 위원회에 이제 배정이 돼서 각계각층에서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지금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 교수님, 지금 거론을 이제 여러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좀 어떻게 그 자리에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좀 이런 게 좀 보이나요?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본론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재선까지 그 과방위에서 그 간사를 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3선에 이번에 최근에 그 상임위 관련된 배정을 국회의원들이 지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지망에 상임위원장 배분 때문에 아직 배치는 안 했으나 그래도 상임위원장이 안 됐을 시에는 위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돼 있는 것이 저는 정무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과방위는 지금 대전에 이제 황정아 그 의원이 돼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같은 당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서더라도 과방위의 간사까지 맡았고 3선의 유력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승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던 그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3선이지만 지금 민주당의 그 지금 상임위원장을 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의원들도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배정이 선수의 다음이 이제 나이인데요. 이 강훈식 의원이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임위원장이 후반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기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기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농해수위 위원장이나 이쪽을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해수위 위원장 같은 부분은 지금 호남 쪽에 지금 민주당의 호남 쪽에 배치된 이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근데 마지막 남은 이 성일정 의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비판 아닌 비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도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임위원장에 맡기에는
본인이 안 맡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지역 현안과 여러 가지의 문제를 있었을 때면 사실은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 원구성이 사실 법적 시한으로는 오늘까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대 7로 나누는 것은 민주당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것 본인 내부에서요. 네. 해서 11개 정도의 상임위를 먼저 선정을 해서 10일 날 본회의에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제 나머지 7개까지 해서 18개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원구성의 이 법사위원장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봅니다. 그건 바로 이제 체계자구심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자꾸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논의를 해서 그러한 권한을 좀 줄이면 되는 거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을 관할하기 때문에 운영위 부분도 어느 정도는 관례적으로 여당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명의를 좀 해서 빨리 좀 시한 안에 좀 매듭을 짓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오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조금 비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상임위원회에 가서 당연히 제대로 된 예. 활동을 좀 위원장도 맡으시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의 지역의 역량이 좀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께서는? 예. 옆에서 두 분이 워낙 디테일하게 다 예. 그 분석을 해주셔서요. 네. 저는 원구성이 이렇게 오늘 이제 끝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네. 좀 복합적인 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법정기가 넘치지 않겠다. 그리고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는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이미 세운 상태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이 중요한데 실제 21대죠. 국회에서도 이게 협상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28대 0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걸 다시 협상해서 11대 8로 간 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걸 지난번에 경험이 있거든요. 다 줬더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어땠냐. 우리가 너무 힘없이 끌려가기만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냥 뒀다가는 민주당에서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조정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대통령실과의 관계잖아요. 네. 절대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 관할하는 운영위를 줄 수 없다.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저는 원구성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국회의원들은 헌법 46조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국가 이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않습니까? 예. 그러나 자기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네.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를 하면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당 내외에서 네. 오직 친이냐 친명이냐 뭐 이렇게 줄을 서야만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됐고 상임위원회를 독식할 가능성이 크지만 상임위원장을 맡아도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특히 지금 당대표가 대권 맞춤형 당원 당규를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뭐 대권 당권을 분리하지 않는다, 예외를 둔다든지 또는 무슨 부정부패 기소된 사람에게 그 기속적이 당무권을 정지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한다면 상임위원장을 맡은들 자기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21대 국회 아까 얘기한 전반기는 집권 여당 시에 했단 말이에요. 예. 집권당 시대에 이제 했는데 그때를 뒤돌아보면 우리 지역에서 7명이 다 그 민주당이 선출이 되고 집권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을 전혀 해결을 못했거든요. 또 정치개혁 법안도 전혀 통과를 못했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지금 이 정당 내의 문제가 그 한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 7명 대전에 7명이 다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내에서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위상이 과연 상임위원장 그리고 어떤 역할 어디까지 인정받고 어디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22대 국회 얘기를 하면서 이 협치의 중요성
이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지금 대전, 세종, 충남의 우리 자치단체장께서는 뭐 이제 국민의힘 쪽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분들 대전은 이제 7석 다 민주당이시고, 세종도 그렇고요. 충남은 이제 또 조금 좀 적으신데, 이 협치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런 좀 물음표가 좀 생겨요. 권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사실 얼마 전에 그 대전시장이 그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의원들 7분을 모시고 이제 상견례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좀 느꼈던 게요. 아, 매번 이 시기가 되면 똑똑같구나. 그런 보여주기식.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니까 그게 또 정례화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만남을 또 주선하는 데는 또 형식도 갖춰야 되고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소모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좀 한번 드릴게요. 이게 지금 특히 대전과 세종 같은 경우는 모든 국회의원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고 이게 완전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기관장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무적으로 풀으라고 광역시도에는 정무부지사나 정무시장이 있습니다. 부시장이. 그런 제도를 자기 사람의 측근 챙기기용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먼저 야당에 이런 경우는 7석이 전부 다 대전은 이제 국회의원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할 때 미리 던지는 겁니다. 이제 대전시장이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협치를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부시장을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 행정의 기관장이 운영하는 데 있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광역단체장이 중앙정치에 가서 제대로 행정도 중요하지만 중앙정치에서의 힘을 보여줄 때만이 이런 여러 가지 협치는 서로 상호 존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여야 협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협치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정당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말 그대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협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같은 정당이면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바탕에 깔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쪽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얻을 거는 지역의 이익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아까 권 교수님께서 이 형식도 내용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협치를 할 거냐 아니면 일상적인 그 정책 공유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일종 협의체들을 만들 것이냐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정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급하게 상황이 부딪혔을 때 가서 얘기하는 거는 전 그 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도 잘 되는 경우 못 봤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 5월 달에 만나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전교도소건을 관련해서 아니면 R&D 예산권 관련해서 이걸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냐 법안을 어떻게 힘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 역할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일상적으로 만나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키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저는 이장우 시장이 쥐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을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건 이장우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이걸 적극적으로 자리를 만들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여야 협치 자치단체장과 우리 국회의원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연하죠. 협치가 중요한데 뭐 여야 간의 협치가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여야 간에도 협치가 잘 안 되고 야야 간에도 협치가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장도 같은 정당 출신의 서로 다른 지역의 단체장끼리도 충청권 단체장끼리도 협치를 강조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렇기 때문에 말은 쉽지만 협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그 협치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관례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그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이루기 어렵다. 우리 권 교수께서도 지적하신 그 협치, 뭐 정무부시사를 다른 야당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난번 경기지사 남경필 지사라든지 또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고 정착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그 대전 지역만 하더라도 세종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완전히 일당 독주 체제가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단체장하고는 서로 이제 정당이 달라서 단체장과 국회의원 간의 협치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실은 7명의 그 국회의원들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죠. 네. 그 소상공인 그렇죠.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상봉 문제를 원도심에서 유성으로 옮기는 문제도 그 선거구 출신의 국회의원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 우리 이 대전 국회의원, 세종 국회의원이 자기 선거구에서 선출은 됐지만 그분은 대전의 대표고 그 세종의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큰 틀에서 거국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제 목표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까지의 적당한 만나서 밥 먹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렇죠. 정말 대전이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를 깊숙이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또는 집행기관 차원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아주 그 심도 있는 논의 속에서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나눠 주셨는데요. 이 지역의 얘기를 좀 세분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대전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대전이 이제 좀 여러 가지 22대 국회에서 이제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R&D 예산 복원, 그다음에 대전교도소 이전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시민사회에서는 좀 대전의 현안, 대전에서 또 시민사회를 또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R&D 예산 삭감 그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점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R&D 예산은 정말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게 한번 줄었다가 늘은 것 자체만이 해결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연구자들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 느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예산이 이렇게 너무 훅훅 바뀌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인식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관련 법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황정희 의원 같은 경우도 관련 3법을 좀 발의를 했었죠. 그렇죠. 첫 번째가 일정 수준 5% 이상은 국가 예산으로 투입을 하자. 그리고 예산을 바꾸는 경우에는 국회에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R&D 예산 그리고 국가 기술이 중요한 만큼 과기부 총리를 만들자 이런 내용들을 좀 내놨고요. 충분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보고 같이 힘을 합칠 사안이라고 봅니다. 대전교도소 같은 경우도 참 애매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난 정부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건 결국 지역의 정치권 이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이나 마찬가지로 같이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선 적어도 지난 4월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에 와서 이 문제 예타 면제에 대해서 좀 신경 써 보겠다라고 발언한 부분도 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예타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협치 얘기가 나왔지만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가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 대전시장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그쪽에 힘을 싣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호철 교수님께서는 우리 지역 현안 어떻게 대전 쪽으로 좀 집중을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R&D 예산 관련된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았었는데요. 사실 이 R&D 예산 삭감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바로 그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과 방향에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삭감할 수 있었느냐. 그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책임자에 관련돼서도 명백하게 그런 책임을 물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다행히도 이제 다시 원위치는 시키겠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이제 법안을 발의해서 5% 이상을 이제 유지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부터도 책임자 좀 처벌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아까 우리가 상임위원장 이야기도 했었었는데요. 중앙 정치력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대전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또 무게감 있이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승래 국회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서로가 좀 몰아줘야 된다. 이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R&D 예산 관련돼서도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제 그 개각에 있어서 이제 과기부 장관도 좀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충청도 특히 대전에서 그만한 인물이 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상미 국회의원이 뭐 무선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대전교도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우선순위가 좀 뭔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미 하기로는 지난 정부부터 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 예타 면제 부분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타 면제에 대한 법률안 제정은 국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부의 특히 대전시와 법무부와 LH의 의지 문제입니다. 그 집행을 과연 하고 있느냐, 하고 있으면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회에서 법안으로 정비를 해주면 되는 것인데 과연 이런 지금 윤석열 정부의 LH 법무부, 그다음에 대전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쪽 대전 지역 현안, 뭐 충청권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전 뭐 숙제가 쌓여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뭐 교도소 이전 문제도 있고 또 충청반 실리콘밸리도 우리가 재구축을 해야 되고 또 제2 연구단지도 조성을 해야 되고 지금 연구단지가 갈수록 축소되고 갈수록 이게 그 다른 지역에 이제 분산 배치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이 그 대덕 연구단지를 재정립을 해야 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그 R&D 예산도 회복을 해서 법제화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 쌓여 있는 문제가 지금 말씀들 하신 것처럼 다 이게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 약속했던 문제고 다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지나면서 다 그런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돼서 이제 다시 이제 이슈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종전과 같은 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은 정말 여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다른 자세와 다른 전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도 여기에 걸맞는 그런 협치가 발휘돼야 되는데 대전교도소가 올해가 84년에 지금 유성 대정동에 간 지 40년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17년서부터 계획 발표하고 뭐 법무부 장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테 약속을 했고 했는데도 이번에 이게 실현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거기 이 예타 면제를 KDI에서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대전 세종 간의 뭐 자유구역 문제라든지 이런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 문제라든지 하여튼 좀 이따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현안 문제들이 지금 얽혀 있고 쌓여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종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행정수도 완성 과제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 그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될 것 같았는데 이게 또 무산이 되는 좀 그 아픔이 있었는데 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세종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본 교수님,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어떤 현안을 좀 추진을 하려면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예, 우선 세종시의 행정수도에 관련된 위상의 문제를 좀 먼저 되찾아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지금 세종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고 토론회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데 지난번 그 총선 과정 속에서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는 어디 간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도 특히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의 자치단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도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런 현안에 대해서 당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적극적으로 좀 어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 여러 가지 이게 법률안의 명시를 어떻게 시키냐 그래야지 그 위상이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개헌과 좀 연동을 한다고 치면 사실 개헌이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다만 지금 이번에 이런 권력구조 개편에 관련돼서 이 대통령 중임제가 한 55%가량의 찬성률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좀 정치적으로 좀 연동을 시켜서 정확하게 그 개헌 법률로 명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행정수도 완성 많이 논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좀 보세요? 앞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좀 많이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저도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분에 지금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가고 있는 이유가 결국 시작은 그 위험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수도는 그 서울이다라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이번 기회에는 어느 정도 해결의 그 불씨가 보이지 않나 싶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이번에는 개헌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 물론 다들 신경을 쓰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특히 세종 충청권에서는 이 행정수도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는 적어도 여기에 집중하는 정치력을 모으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육 회장님께서는 또 맡고 계신 직책이 전국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세종시의 어떤 그런 역량 강화라든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언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시 문제는요, 그 원칙과 계획대로만 가면 됩니다. 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뭐 세종시를 더 뭐 만들어주겠다, 수도로 만들겠다, 숱한 약속을 쏟아냈고 선거가 끝나면 다 잊혀지는 그런 걸 지금 계속 되풀이되어 와서 세종시가 마치 이제 정쟁의 아주 중점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세종시 행정법원, 지방법원 문제도 사실은 코앞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법률안이 통과가 안 돼서 무산이 됐거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세종시 문제를 하다가 뭐 숱한 약속을 쏟아냈다가 기승전 개헌 이렇게 가면 또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2대 국회에는 저는 개헌 문제가 중점 과제가 될 겁니다. 뭐 대통령 임기 그 중임제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형태 뭐 새로운 정부 구성 형태도 있을 거고 또 개중에는 이제 세종시 문제도 있습니다. 세종시 개헌이 명문화돼야만 지금 이런 숱한 정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세종시는 이제 유일하게 남은 국토 균형 발전의 가장 강력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후퇴하거나 또는 그 축소시켜 가지고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뒤엉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는 그야말로 충청권의 공통 현안 과제로 보고 메가시티의 완성 그리고 충청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그 핵심적인 정책으로 지금 대전 충청권, 대전 중남북 세종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공통으로 해결하는 제1위의 그러한 현안 과제로 삼아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외에 이제 그 세종시가 안고 있는 뭐 인프라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이제는 21대에서 놓친 부분은 22대에서는 반드시 챙겨서 실질적인 행정 수도화가 될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우리 충청권의 상생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전과 세종에 의해서 충남의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요. 이 충남에 뭐 시급한 현안이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석탄 화력 특별법이 이제 재시동되는 뭐 그런 충남도에서는 이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후에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서 폐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이제 촉구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세요? 좀 이런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게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석탄 화력이 줄어드는 거는 그 세계적인 흐름인 거잖아요. 탄소를 줄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석탄 발전들을 줄여 나가겠다. 우리 정부도 그에 맞춰 가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그럼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던 곳은 어떻게 활용할 그렇죠. 것이냐. 여기를 친환경 발전단지로 만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빠졌거든요. 이게 왜 빠졌냐면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이 여기랑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래요. 실제 말씀하신 그 법률도 어디서 냈냐 요구하고 냈냐 하면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가 그 얘기를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발의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거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거부를 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게 충남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북이나 다양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대부분 바닷가의 지역을 중심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친환경 자원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지역에서 갖는 경제적 의미도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균형발전의 입장에서도 접근해서 여기를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 이 부분으로 같이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에너지 문제만으로 접근하면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권우철 교수님께서도 석탄 화력 예, 발전 지금 특별 충남이 지금 이 화력 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거의 많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부터 이제 이 화력 발전소가 문이 닫는 곳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태안입니다. 네. 태안인데 제가 아까 그 성일종 의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분이 지금 지역구가 이 태안입니다. 네. 태안인데 지금 이게 이번에도 21대에서 지금 상임위 문턱도 못 넘은 거지 않습니까? 네. 이 특별 지원법에 대해서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역구를 생각하고 정말 이거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우선 과제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그 상임위원장을 지금 사무총장 부분 때문에 못 맡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산자위 관련된 상임위에 지금 야당이 그거는 맡을 수 있는 확률이 네. 굉장히 여당이 네. 맡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청해서 손을 들어서라도 이 산자위원장을 맡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이 그 위상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비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령서천에 네. 장동혁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산자위 신청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다 녹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해결 방안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김태흠 지사가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그 정치적 실험대에 올랐다. 좀 앞으로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간단히만 덧붙이면 예. 이게 충남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전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의 58기 중에 29기가 예. 충남에 충남 있고요. 서해안에 있죠. 또 지금 2036년까지 그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네. 화력 발전소를 폐지한다면은 이 지역 보령, 서천, 당진, 태안에 태안, 예. 한 27조 원의 경제 손실이 있다는 거고요. 예. 또 1만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충남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 지금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까지 이렇게 그 선포하고 있는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목을 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해당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달려들어야 되고 또 김태흠 그 도지사도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그 법제화 문제가 돼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것들이 채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 충청 정치인들이 여기에 정말 주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장님 그 이어서 이 충청권 메가시티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충청권 메가시티는 다행히 다른 뭐 부울경이라든지 대구 경북이라든지 전남 광주에 비해서 좀 순조롭게 출범이 됐습니다. 23년 작년 1월 달에 준비단 출범을 했고요. 또 작년 올해 3월 달에 그 규약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대구 경북이 전격적으로 행정 통합을 선포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아마 중앙 정부의 상당한 지원을 끌어들이고 대구 경북이 이렇게 오락가락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뭐 대구 신공항을 비롯해서 지역이 발전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대구 경북의 통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충청권 그 광역 연합을 뭐 통합보다는 광역 연합을 먼저 출범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대구 경북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중앙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우리 충청권 광역정부 연합에도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행재정 특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축이 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상생 발전 그리고 제2의 수도권 그리고 초광역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반드시 정착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충청권 메가시티 어떤 과제가 좀 있을까요?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전문가셔서 예. 우리 육동일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걸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얼마나 투입을 시켜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런 자체가 순조롭게 나가기 위해서라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의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하지 않고 주도권 싸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별로 한번 보고 싶네요. 우리 김정동 위원장님께서는 충청권 메가시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 그 성과를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제 지방재정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정책, 예산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 교수님께서도 연합도시 그리고 협력 이 중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폭탄을 또 던졌어요. 네. 그 거점도시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면 충청권 내 도시들이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런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원이 아니라 자꾸 분란만 일으키는 방식의 메가시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와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협의가 잘 안 돼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메가시티의 상이 뭐고 그럼 우리 동네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장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정책 예산들을 세우는 꼼꼼한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 외에도 충청권에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랄까요? 한마디로 요약 정리 좀 해주시죠. 먼저 회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달라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철저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통해서 22대 국회의원들은 정말 헌법 46조에 걸맞는 그러한 국익을 위해서 또는 지역 이익을 위해서 양심적인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국회의원으로 태어나야 되고 22대 국회는요 여러 가지 지금 쌓여 있는 국가적인 현안, 지역적인 현안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열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권호철 교수님께서도 한마디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당은 대통령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동 위원장님께서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협치는 다르니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게 무엇이냐를 꼭 찾는 거거든요. 지역의 이익이 아까 중요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모이자라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요. 충남 화력발전에서 보여지듯 여기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국가의 이후 에너지 정책에 연관된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던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전환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역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분이 같은지를 찾아야 협치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충청권에서는 다수의 중진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기도 합니다. 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법안들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